이렇게 하시면 네, 안녕하십니까. 특별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오늘 벌써 네 번째 이제 조찬 간담회인데요. 이제 다들 동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힘드시기도 할 거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아마 지금 연일 정례 기간이어서 행감 끝나고 또 지금 정리 추경 진행하고 계시고, 또 본예산도 또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다들 힘든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했던 대로 오늘 네 번째 조찬 간담회를 우리 모빌리티 분야와 AI를 주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계시지 마시고 조금 이따 아마 또 추가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쪽으로 안쪽 테이블로 가능하면 자리를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본격적인 진행은 우리 강수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한
1, 2분 정도 더 아니 바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예, 그러시죠. 예. 네, 다들 아침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셨으니까요. 우리가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바로 오늘은 노희옥 광주 미래차 모빌리티 진흥원 혁신전략 추진단장님의 발제 듣고요. 오늘 오신 기업 그리고 기관 관계자 여러분 의견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희옥 단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 앞에 나가서 하면 이게 화면이 보이질 않아서 제가 죄송합니다만 앉아서 여기서 좀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 자리인지 제가 잘 몰랐습니다. 사실 저는 AI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AI 관점보다는 이제 자동차 관점에서 AI를 어떻게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지라는 부분하고 또 이제 중앙부처에서 어떤 방향으로 AI 산업을 이 자동차 산업에 끌어들이는지 이런 전체적인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미래차와 인공지능이라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상상하는 꿈의 자동차는 어떤 모습일까라고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영화 아이언맨의 자비스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서 보면 자동차가 알아서 최적의 출근 경로를 제한하고 주행 중에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분석해서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해 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에이전틱 AI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AI도 굉장히 종류가 많죠. 생성형 AI, 에이전틱 AI, 뭐 물리적 피지컬 AI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자동차에서도 뭐 그런 부분들이 다 적용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자동차 안에서 적용되는 부분들이 과거에 이제 생성형 AI였다면 지금은 방금처럼 에이전틱 AI 마치 뇌가 있는 것처럼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고 운전자에게 그런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나중에 이제 그 피지컬 AI 같은 경우에는 AI 팩토리 부분이 나옵니다. AI 팩토리에 그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최종의 그 피지컬 AI를 적용한 자동차에서 적용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그 자동차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 추세는 자율주행 한 꼭지하고요. AI를 적용하는 부분이 자율주행 한 꼭지하고 그다음에 그 AI 팩토리 부분. 이게 가장 큰 줄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 자동차에 대한 것들, 그래서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에 완벽하게 우리의 일상을 보조하는 스마트 파트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거기 안에서 많은 AI가 실질적으로 연동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AI와 자동차의 핵심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스트림은 두 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이제 여러 부분에서 AI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당연히 아시다시피 자율주행 고도화 부분입니다. 레벨 4하고 5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특히나 AI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대규모의 주행 데이터를 학습해서 고난이도의 도심 주행까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또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이 본격화되면서 또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여기에서도 AI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지금 2026년까지 그 현대차에서 현대차 생산되는 전 차종의 플레오스라는 운영 체제를 탑재를 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냐면 핸드폰에서 운영체제인 iOS라든가 안드로이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게 깔린다라는 거는 앞으로 여기에 굉장히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탑재되고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게 현대차에서 전부 다 풀어주지는 않을 테지만 결국 종국에 가서는 이제 그런 다양한 서비스나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AI 기업이나 그런 어떤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기업들이 참여할 그런 어떤 시장들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DB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AI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V2X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자율주행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V2X가 깔려야 되는데요. 특히나 레벨 4나 5로 들어가면 사실상 우리가 그 자율주행의 기본 세팅되는 부품이 이제 인지 센서라든가 센서, 그다음에 라이다 카메라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서 취득할 수 있는 정보는 보이는 곳에 대한 정보뿐입니다. 근데 이게 V2X가 돼야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자율주행차가 가다가 그 신호등 뒤편에서 오는 구급차라든가 코너를 딱 돌았을 때 고장 차량이 뭐 주차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통신이 돼야지만 그런 도시 인프라와의 통신을 통해서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미리 받아서 원들을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V2X 통합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스 그 서비스입니다. 예, 마스 서비스는 뭐 다 아실 거예요. 뭐 최적의 그 어떤 그 PM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셔틀이라든가 이런 뭐 자전거도 될 수 있고요. 이런 것들 이 이동 수단들을 내가 가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까지 가장 그 효율적으로 갈 수 있게 이제 세팅해 주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서비스들을 제한할 때도 그 AI가 필요합니다.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자동차에서 큰 트렌드 중에 하나가 전기차이지 않습니까? 케이스라고 그래가지고 전동화, 뭐 그 커넥티드, 뭐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서비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공유 서비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전기차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한 이렇게 에너지 배터리 최적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AI가 그런 어떤 뭐 배터리 수명 예측이라든가 충전 시점, 장소 추천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AI 로봇 모빌리티 확장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그 저희가 뭐 자동차도 있지만 모빌리티로 확장하면 결국 종국에 가서 미래 도시에서는 이제 뭐 배송 로봇이라든가 방범 순찰 로봇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AI 로봇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AI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너무나 자명한 건데요. 저희 7번째 그 모빌리티 데이터 생태계 부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자율주행 차량이 뭐 운행이 되면서 차량에서 그 취득되는 뭐 센서, 카메라 이런 데서 취득되는 뭐 도시 인프라라든가 또는 뭐 환경 데이터들 뭐 그런 것들 날씨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취득이 될 텐데 이런 방대한 어떤 AI 데이터를 가지고 도시에 대한 도시 전체를 뭐 관지한다든가 그런 어떤 실시간 디지털 트윈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 교통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방범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거 그리고 이제 도시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트윈을 구축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제 제조 데이터 같은 경우 많이 취득됐을 때 제조 생산 공장에서 취득된 데이터로 여러 가지 또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로는 이제 AI 기반 안전관리 강화 이런 부분은 요거는 이제 자동차 자체 안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어떤 성능 부분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어줄 수 있는 기능적인 보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장 크게 적용될 수 있는 그 분야인 자율주행과 AI 팩토리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파트는 지금 보시면 그 AI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환경인식, AI 기반의 센서와 카메라로 도로 표지판, 보행자, 다른 차량 등을 식별하는 것, 그리고 이제 최적의 어떤 경로를 제한해 줄 수 있는 것, 뭐 교통 데이터를 분석해서 최적 경로를 제한을 해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ADA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돌 방지라든가 차선 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복잡한 도로 상황에서 AI가 그 인간보다 훨씬 더 뭐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제 왜 그러면 데이터가 중요하느냐라는 건데, 기존의 방식은 룰 베이스 방식이었습니다. 자율주행이. 그래서 실제로 이제 카메라라든가 뭐 라이다라든가 이런 어떤 인지 부품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해서 센서를 통해서 인지를 하고 그다음에 판단을 하고 계획하고 제어하는 이런 모듈 형식의 어떤 룰 베이스 방식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사람이 어떤 예측되는 어떤 내용들을 미리 이렇게 구조화해 가지고 요럴 때 이렇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방식이어서, 요런 방식들에서는 이제 사람이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실제 도로 상황은 내 생각하고 다르죠. 규칙에 맞지 않은 상황, 돌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무단 횡단이라든가 불법 차량이라든가 이랬을 때 이 자율주행 차량이 바로 이제 대응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이제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게 E2E AI 방식입니다. 이거는 이제 모든 운전의 판단을 단일 AI 모델이 학습 생성해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고요. 테슬라 모형이라고 많이들 말씀들 하시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센서에서 어떤 정보가 입력이 되면 단일 신경망을 통해서 바로 이제 뭐 조향이라든가 가감속이라든가 이런 액션들이 취해질 수 있게 엔드 투 엔드 바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바로 이렇게 끝나는 그런 형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특히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복잡한 패턴까지 대응이 된다라는 점에서 지금 이제 뭐 국토부도 그렇고 산업부도 그렇고 모두가 E2E 자율주행으로 포커싱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더 많은 데이터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AI 기반으로 이게 AI 모델이 나와야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AI 팩토리입니다. AI 팩토리도 굉장히 지금 정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과거 이제 스마트 팩토리부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니면 공장 자동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요. 사실상 이름은 많이 바뀌었지만 실질적으로 뭐 이렇게 아직까지도 로봇 암 정도, 로봇 팔이 이렇게 자율 제조하는 정도가 이제 지금 수준인 것 같고요. 실제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에도 지금 AI나 뭐 생성형 AI를 적용해서 굉장히 가장 12가지 분야에 이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근데 가장 많은 거는 아무래도 이제 품질 관리 부분이겠죠. 품질 관리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뭐 지금까지 나오는 건 비전 센서 가지고 불량률을 미리 불량률을 좀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또 고장 예지 보전 부분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결함이 있을 것을 사전에 탐지하고 이런 것들을 좀 줄이는 거죠. 근데 요즘 최근에 나온 거는 이 부분에서 어쿠스틱 AI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어쿠스틱 AI는 소리를 감지해가지고 미세하게 이 생산 공정에서 미세하게 이런 잘못된 어떤 여기에 불량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싶은 것들을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런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죠. 다 AI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기술 개발이 되려고 노력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많은 부분에서 중요한 게 이제 공급망 관리라든가,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에서 보면 이제 재료 수급이라든가 또 이제 판매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공급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AI로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교육도 다 AI로 하고요. 그다음에 시장 분석부터 판매 이런 전 분야에 다 대해서 AI가 적용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의 어떤 공장의 모습은 디지털 트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물리적 공간하고 디지털 공간이 다른데, 다른 물리적 공간 멀리 원거리에서도 실제로 제어까지 가능한 그런 공장을 구축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스마트 팩토리 부분, 그리고 이제 산업용 클라우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이버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더라고요. 특히 자율주행에서도 보안 이슈가 굉장히 많이 대두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그 사업들을 비즈니스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종국에 가서는 가장 궁극적으로 이제 하려고 하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결국 이제 사람하고 똑같이 생긴 이족 보행을 하는, 정말 사람처럼 판단하고 실제로 그 교육 파트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교육시키는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결국은 이제 여기까지 피지컬 AI까지 갈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성형 AI, 에이전틱 AI, 휴머노이드 로봇, 그다음에 피지컬 AI까지 이렇게 진화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 글로벌 기업들이 어떻게 지금 AI를 적용하고 있는지 사례 부분입니다. 미국에 보면 FSD 베타 시스템이라고 그래가지고 AI 그 기반의 비전 인식과 경로 예측을 통해서 자율주행 기능을 지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나오는 것들이 이게 테슬라 봇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테슬라뿐만 아니라 저희 현대차도 보선 다이나믹스를 인수해가지고 저희가 그 로봇 개인데, 그건 실제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 그 차에 대해서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하기 위한 그 AI 적용과, 또 하나는 이제 제조 파트에서 모든 글로벌 자동차들이 로봇을 도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저희 인구가 감소되고 이런 부분에서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는 것들을 주력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들은 아다스라든가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예를 들어서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 음성 서비스, 예전에는 음성 인식률이 많이 떨어졌죠. 근데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이게 핸드폰뿐만 아니라 자동차에도 굉장히 많이 적용됩니다. 사람이 일일이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보다 말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편하다고 많이들 느끼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기본적으로 음성 서비스들이 다 좀 기본적으로 이제 개발되고 있고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AI 기반 스마트 제조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체 흐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OTA 서비스, 이게 이제 SDV 아까 말씀드린 거 이제 하려다 보면은 OTA가 돼야 되거든요. OTA 서비스는 이제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바뀌고 있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비아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AI 기반의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이게 어떻게 보면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맥락들인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AI 음성 비서라든가 스마트 코피, 이제 디스플레이 나오는 거죠.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이라든가 여기에서도 보면 로봇 협업, 자율주행도 나오고요. 로봇이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자율주행, 편의 쪽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희 한국의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흐름이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희 광주의 이제 미래 모습일 텐데요. 다 아실 겁니다. 저희 광주는 굉장히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제조업에서 거의 50%에 이제 육박하거든요. 이게 44.1%라고 나와 있는데 최근 통계 자료에 의하면 48%까지 가고요. 저희가 금형이나 이런 부분들을 포함한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의 어떤 산업 생태계가 계속 잘 유지되고 또 이제 미래차의 전환에 잘 대응해야 된다는 게 저희의 큰 과제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는 이제 그래서 2016년부터 저희가 친환경차 부품 클러스터를 통해서 친환경차 장비 1,000억 정도 있습니다. 여기 이런 장비들을 구축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저희 원의 뒤쪽으로 보면 그 카트리의 인증지원센터 배터리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배터리가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요. 이런 이제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고 이제 그 AI 그 아이카에서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이제 그 컴퓨팅 자원들 이런 것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희가 어떤 미래차 전환에 대해서 그 앞서 말씀드린 뭐 AI 팩토리라든가 자율주행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희가 이번에 이제 국정과제를 그 딸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두 가지 국정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 국정과제는 제목이 AI 모빌리티 국가 시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는 당초 1조 5천억이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2조 5천억까지 이렇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업은 사업 기간이 뭐 올해부터 한 2년 동안 27년까지는 기획을 할 거고요. 통상 이런 도시 설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자율주행이 그냥 뭐 차만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 인프라들이 같이 구축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한 6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한 2년 정도 땡겨가지고 최대한 그 28년에는 본 사업이 들어갈 수 있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도시 인프라 CITS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축돼야 되고요. 뭐 V2X라든가 이런 것들 다 전부 다 구축되어야 됩니다. 이 안에서 저희 이제 기업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부품사들도 있고요. 뭐 통신 부품 같은 경우도 뭐 RSU 부품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관련된 모듈이라든가 이런 것들 개발하고 계시는 기업들도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이제 서비스 실증 부분, 이 부분이 아마 오늘 오신 분들에게는 가장 많은 비즈니스 기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뭐 여러 그 자율주행 서비스라든가 뭐 SDV 관련된 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파트에서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이 완성되려면 자율주행이 지금 법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메가 샌드박스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구축돼야 되고요. 실제로 요거는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게 저희 광주 하나가 완전히 이제 실증 도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실제로 시민들이 체감하고 또 연구자 그다음에 기업들이 느끼는 것들을 피드백 받아가지고 이 안에서 이것들을 계속 개선해 간다라는 의미로 오픈 이노베이션 형태가 또 하나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기획할 때 결국 이게 이제 저희 지역 기업들이 이게 여기에서 먹거리를 만들고 지속 가능한 어떤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이 중앙에 있는 어떤 기업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 기업들이 이번 기회에 여러 이런 컨소시엄에 들어가서 큰 국제과제의 어떤 수행을 한 레퍼런스를 쌓고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앞서서는 어떤 기반에 해당됩니다. 인프라에 해당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산업부 사업인데요. 피지컬 AI 기반 미래차 산업혁신 클러스터라고 해서요. 이 5천억짜리입니다. 이것도 이제 저희가 사업을 런칭하는 데는 한 2년 정도 넓게는 잡고 있고요. 빠르면 1년 안에 좀 정리를 해서 27년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안 되면 28년부터 이것도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이제 기반이 마련이 됐으니까 실제로 외지에 있는 기업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여기에서 이제 글로벌 기업들도 들어오셔서 자율주행이나 그 AI 팩토리 두 개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돼야 됩니다. 이 사업에는 두 개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거 관련해서 가장 이제 핵심으로 저희가 잡고 있는 거는 자율주행 관련된 이제 표준화라든가 그다음에 인증센터를 구축하는 거를 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어떤 그 중요한 인증센터가 저희 지역에 있다고 하면 굉장히 이니셔티브를 갖는 거고 저희 쪽에 그 많은 기업들이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 장치가 될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은 또 이제 사업화 이제 실제로 경제적인 이득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장 핵심으로 잡고 있는데요. 그거에 따른 어떤 인력 양성, 그리고 특히 이제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AI 팩토리 부분에서 그 많은 부분들이 이제 기업분들이 인력에 대한 고충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이 안에서 좀 해결을 하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서비스 파트에서는 그 AI 기업들이 많이 참여가 될 것 같고요. 국토부 사업 같은 경우, 산업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많이 이제 인발부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리백이 돼야 되는데요. 이제 뭐 이 내용들은 이제 저희가 미래차 국가산당 안에 이제 저희가 AI 모빌리티 시범 도시를 구축을 할 건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알리백 산단으로 구축을 해서 기업들이 좀 더 싼 가격으로 전력을 사용할 수 있게, 특히 AI가 기반이 되려면 전력이나 용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서 이 도시를 구축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희 생각입니다. 이거는 이제 AI로 만든 미래 도시입니다. 국토부에서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는데요. 저희 광주의 미래 모습이고요. 끝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미래차 국가산단의 일부 이제 영역의 그 도시를 이제 그 30만 평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를 구축을 하는데 사실 그거는 자율주행에 대한 그 실증의 온전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광주시 전역을 그렇게 이제 풀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그런 얘기들, 그리고 선도 사업으로 뭔가를 좀 미리 땡겨서 내년부터 바로 좀 시작해 보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주가 많이 바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미리 많이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방대한 분량이었는데 이걸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신 우리 노희옥 단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몇 분만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안평환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명로 우리 시의회 예결위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에서 미래차 산업팀장 김영창 팀장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어가면서 소개하면서 의견 주시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우리 먼저 한국자동차연구원의 광주 분원장 맡고 계시는 최성진 분원장님 모셨는데요. 네. 혹시 뭐 지금 기관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나 주실 의견 있으시면 좀 제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자동차연구원의 광주 분원을 맡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노희옥 단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래차 또는 모빌리티 분야에서 굉장히 빠르게 AI의 전환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에서도 자율주행 레벨 3라는 그런 차량을 상용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지만 아직까지는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자율주행 국가 다부차 사업으로 하고 있는 1조 900억짜리도 지금은 그 결과물이 사실 체감할 수 없는, 아직 체감하기에는 조금 좀 약한 부분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런 부분을 2028년도에 자율주행 레벨 3를 하기에는 굉장히 빠듯하게 모든 연구자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AI 모빌리티이기 때문에 제 AI하고 모빌리티 쪽만 잠깐 좀 말씀드리면, 굉장히 AI가 모빌리티, 그러니까 자동차에 들어오는 데는 가장 보여지기 쉬운 거는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율주행하고 AI 팩토리입니다. 자율주행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넘어가고, AI 팩토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저희가 업체에 방문했었을 때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데 데이터는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은 업체들 전산화도 굉장히 많이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중견 쪽까지는 괜찮은데 중소기업 정도까지는 굉장히 AI에 대한 활용성이나 AI에 대한 그 재직자 교육,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신경이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이런 부분이 좀 활성화돼야지만 저희 자동차 부품
쪽에 AI 대전환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국장 과제로도 말씀드린 두 가지가 좀 있지만 그 AI 시범도시, AI 모빌리티 시범도시라는 게 광주시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문제는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이 저희 기관이나 아니면 미래차 모빌리티 진흥원뿐만 아니라 연구기관, 그다음에 부품업체들이 조금씩 좀 바뀌어 나가야지만, 그다음에 부품업체들이 좀 협력을 해서 좀 AI로 접근이 돼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그 지자체에서도 저희 AI 모빌리티 시범도시라는 부분, 또 피지컬 AI를 실제로 구현하는 산업부 국정과제 등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성진 부원장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자, 이야기 좀 듣고 싶은 게 우리 숭이과학기술고등학교 박성우 교장 선생님 함께해 주셨거든요. 네, 간단하게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소개도 해주시고 어떻게 오시게 되셨는지도 말씀 주시고 의견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숭이과학기술고등학교 교장 박성우입니다. 제가 시하고 시청의 여러 사업을 보면서 AI 실증도시라고 하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이거 꼭 우리 교육계에서도 좀 적용해 봐야겠다라고 해서 아침 일찍 이렇게 함께 했습니다. 제가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 깜짝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하는 줄 몰라서 제가 이 자리에 와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이런 것들 우리 학교 현장에서 적용해 보려고 왔는데 저는 AI를 들으면서 참 그 교육계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래서 저는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숭이과학기술고등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는 저희 학교 자동차과도 있고 전기과도 있고 그다음에 부사관과는 기계과를 기반으로 했었고 그다음에 건축 인테리어과 스마트스론 전자과도 다 있는 과에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조리제빵까지 함께 갖고 있는 학교인데 저희들이 이제 생각할 때 AI가 계속 적용되면서 과연 고등학교 수준의 AI는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고등학교 수준에서 할 수 있는 AI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서 오늘 그런 해답을 좀 얻어보기 위해서 제가 이 모임에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있는데,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은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광주광역시에 정주할 확률이 68.7% 정도 됩니다. 근데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은 실제로 광주에 정주할 확률이 채 10%도 안 되거든요. 특히 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는 광주 정주율이 거의 1% 미만입니다. 그러면은 저희 아이들이 강주에 정주할 수 있으려면은 강주에서 이야기하는 모빌리티 이 사업에 우리 아이들이 졸업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야 하는데, 근데 말 그대로 AI가 발전되어서 우리 고등학생 수준에서 AI를 다룰 수 없다고 하면은 이 아이들은 졸업해도 정작 취업 자리가 없기 때문에 강주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3회기 정도 더 남아있었던 갔는데 이 자리에 와서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필요한 과연 AI가 무엇인가, 그다음에 우리 교육에서 어떻게 변화를 방향성을 잡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얻어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 굉장히 와닿는 말씀 해주셔가지고 사실 그동안 기업이나 기관 이쪽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논의하고 모이고 그랬었는데 왜 우리가 모여야 하는지에 대한 그 명분, 필요성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광역시의 이춘문 정무특보님도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우리 정지성 회장님 와주셨는데요. 오늘은 인공지능 산학 연합 회장님 말고 우리 운영하고 계시는 SOS 랩 대표님으로서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SOS랩이라고 자율주행차의 눈인 라이다 센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공항 주차장 같은 스마트 인프라에도 라이다를 설치해서 비어있는 주차면 안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발레 파킹 주차를 일반 차들도 주차 로봇을 통해서 하는 것까지 저희가 확장해서 기획하고 실제 여수, 김해, 그다음에 청주, 이제 제주, 인천 공항까지 일부를 지금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의 실증을 저희가 아이카와 함께 처음 시작하게 됐거든요. 이렇게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너무 좋은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사실 각자 기업은 주어진 환경과 제도 안에서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 같은 경우는 어쩌면 지금 당장 저희 기업보다도 향후에 앞으로 나올 기업들과 더 큰 글로벌 기업들이 광주에서 털을 잡고 의미 있는 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측면에서 좀 드리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혁신이 자동차 모빌리티 쪽에서 있었던 거는 첫 번째는 저는 우버라고 생각합니다. 차량 공유 서비스가 와서 그때 우리가 상상했던 거는 이제는 개인이 차를 사지 않고 우버가 차를 다 살 거야.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은 우버나 뭐 이런 승차 공유하는 서비스 회사들한테 말을 잘 들어야 돼. 이런 거를 다 상상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한국에 그 우버가 들어오는 과정에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은 일부 존재하지만 제대로 사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에서 나왔던 타다 같은 경우는 뭐 타다 금지법이라는 게 나올 정도로 이슈가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티라는 어떤 상생 협력 모델이 나옴으로써 우리나라도 뭐 그에 준하는 이 서비스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 국가 산단 일부 지역에서 자율주행을 해봤자 사람이 거기서 이동하는데 편의를 줘야 되는데 다들 뭐 실험하러 오시는 분, 연구하시는 분 아니면 뭐 이런 상황을 보고 싶은 분들만 체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광주 전역으로 확대하는 데 있어서 이런 고민들을 지금부터 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자율주행 로봇택시는 한국에서는 좀 먼 얘기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택시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해관계자분들도 뭔가 너무 예민하지 않게 그분들도 다 아시기 때문에 공생상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셔서 그 카카오티가 그때 당시 그렸던 거와 유사한 것들을 이 광주시 의회와 광주시에 있는 택시 운영하시는 조합들과 같이 협력해서 야 이런 방향으로 하면 저희도 그러면 뭐 로봇택시 오는 거, 그 로봇택시가 왔을 때 누군가 이제 택시 관련한 어떤 라이센스 업에 이득을 취한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권을 준다거나 아니면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고 또 제가 예를 들어 보면 그 초기에는 결국은 운전자가 필요하거든요. 운전자가 있는 상황에서 그냥 관여하지 않고 관리 차원에서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시니어 이제 택시 하시는 뭐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관리자로 앉아 있으면서 하는 것들도 상생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미리 좀 작업을 해주셔서 광주에 오면은 이게 택시 업계와도 협의도 이미 완료됐구나 이런 것들이 그려지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이런 사업들이 있을 때 아마 많은 기업들이 광주에 예산이 크게 풀리는구나 하고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산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그 다음 계획은 갖고 있지 않을 확률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요 계획을 하는 단계에서 예를 들면 광주 지역에 있는 뭐 기업들 아니면 광주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의 취업이라든지 이쪽에서의 협력을 기본 우선 선행 조건으로 같이 짜서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웨이모가 들어왔을 때 뭐 SOS 라이다를 써주라. 아니면 뭐 카카오티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쪽 지역에서 생산되는 캐스퍼 차량을 통해서 해달라. 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예를 들고 그거를 선행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그게 끝나고 나더라도 일부 사업자는 광주에 있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기술 이전 내지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이 돼서 그 기간 동안 충분히 이렇게 트랜스퍼 되고 또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고등학생들도 웨이모를 경험한 고등학생이라고 하면 뭐 어디든 취업을 못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선행해서 기획 단계에서 잘 잡아갈 수 있다라면 광주에서 로봇택시가
가장 먼저 들어가면서 그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기술적인 거나 산업적인 역량들이 광주에 있는 기업들과 시민들에게 좀 의미 있는 그런 혜택이 지속적으로 남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 가지고 어떤 단위로 실증해야 될까? 그래서 뭐 국가산단 일부 지역 이걸 광주 전역으로 확대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김영창 팀장님 혹시 그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최근에 뭐 시장께서는 하정우 수석 만나셔서 도시 전체를 프리 지역으로 선정해 달라 뭐 이런 제안도 하셨던데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이제 단장님께서 약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AI 모빌리티 실증도시를 광주시 전역으로 확대하려고 처음에 당초에 1억 5천 냈는데 좀 1조 더 해가지고 2조 5천억 정도로 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자면 막상 뭡니까 실증도시 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립니다요. 보통 아까 기초 잡아도 한 7년 정도 했는데 이 시기에 너무 늦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우선 광주 지역에다가 규제 프리존을 좀 아주 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시범적으로 우선 그 자율주행 택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광주 전역에서 실증을 직접 할 수 있는 눈에 볼 수 있는 그 단위까지 지금 논의되고 있습니다요. 실은 그것 때문에 원래 우리 과장님이 오늘 여기 와서 그런 부분을 선생님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서울 출장 가서 이런 부분들을 국토부랑 세세한 부분을 좀 논의 과정이 있습니다요. 이런 과정이 좀 확정되면 곧 아마 같이 발표해서 광주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에 전반적으로 더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요. 네, 제가 좀 추가 답변 드릴까요? 예. 말씀 앞에서 잘 해주셨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선도 사업으로 좀 미리 7년 정도 걸린다는 건 너무 늦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광주의 일부 구간을 자율주행 특구로 좀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구간으로 지정을 해서 그걸 국토부랑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로 서비스가 될 수 있게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이제 앞서 정지성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그 우려 저희가 좀 했었는데 더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 택시 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셔틀이라든가 버스 자율주행 셔틀이라든가 이제 택시가 풀렸을 때 이제 뭐 그 택시 업자들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분명히 이제 좀 갈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러니까 뭐 좀 방법이 있습니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시니어 운전자들 저희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운전 보조자로 또 어차피 둬야 되니까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 보조자 그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새로운 어떤 변화되는 시스템에 대한 이 업무를 익히는 것도 될 수 있거든요. 자율주행 택시를 몰았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자격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저희는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대체되는 게 아니고 택시가 많이 운전자가 없어가지고 구하지 못하셔가지고 노는 택시가 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대체하는 거고, 이게 이제 그분들의 어떤 생계나 뭐 이런 것들을 침범하는 게 아니고 기술적인 차원에서 일정 기간 동안은 그냥 시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뭐 협의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기업들도 참여를 해야 된다. 그 부분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현대차나 뭐 카카오 모빌리티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들어와 가지고 해버리면 우리 지역에 뭐가 남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뭐 그거 서비스 할 때 혹은 이제 우리는 뭐 PBB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넣자. 그래서 저희 지역 기업들의 차량이라든가 어떤 이런 아까 말씀 주신 뭐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탑재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70대 30으로 우리 지역 기업들 거 넣어주라.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동영 과장께서 협의하러 어제 아마 가셨을 거예요. 어제 오늘 뭐 그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중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도 그걸 다시 한번 또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단장님 고맙습니다.
혹시 또 우리 박순 소장님 지난번 첫 모임 때 오셔가지고 우리 중소기업하고 AI 기술하고 이렇게 접목할 수 있는 플랫폼 얘기도 좋은 의견 주셨는데 오늘 또 제안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뭐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대해서 뭐 다른 쪽으로는 얘기는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제조업을 하고 있는 현장의 입장에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광주 쪽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완성차 공장 2개가 있는 지역은 저희가 유일합니다. 그런 부분의 장점을 좀 저희가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현재 그 GGM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완성차 공장 중에는 최신으로 설리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전국에 3개의 공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탁월하게 좀 최신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좀 낙후되어 있는 형태 부분이 좀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기아 자동차가 이제 완성차 부분에 대한 배정 부분이 좀 제한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완성차 입장보다도 이제 밑에 중소기업들이 이제 차체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를 포함해서. 근데 그런 업체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I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고 계세요. 왜 내가 AI를 해야 되나? 그거 한다고 해서 나한테 뭐가 플러스가 되겠냐? 이런 입장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현재에 계신 분들의 생각이지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에 자동차 업을 하게 될 인력들은 그 미래를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현재 계신 분들의 노하우가 녹아있는 빅데이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수집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계신 분들의 중요성을 못 느낀다고 이걸 수집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향후는 없습니다. 뭐 좋은 소프트웨어, 좋은 학습 모델, 좋은 AI 모델이 나온다 한들 그 밑에 깔리는 기본적인 빅데이터가 성립이 하지 않는다면, 지금 뭐 저희가 광주 쪽에 SI 업체 많이들 모집을 하고 계시지만 다시 또 위로 올라가시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빅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수 있는지, 그건 사실 중소기업이 그걸 주관해갖고 여러 업체들의 의견을 모집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기관 쪽에서 좀 플랫폼 같은 좀 공통된 플랫폼을 좀 만들어서 중소기업들이 거기다 빅데이터를 넣었을 때 약간의 이제 인센티브 같은 형태로 해서 빅데이터를 뭐 단기간에 좀 많이 모아서 그거를 SI 업체들이 좀 자유롭게 활용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베이스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좀 소망이 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 플랫폼 역할을 해주는 건 하이카에서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요? 본부장님 어떠세요? 그 뭐 오르신 말씀이시고요. 저도 뭐 제조업 기업들을 요즘 만나고 다니면서 좀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오늘도 이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도 좀 계속 이 횟수를 지날 때마다 느끼는 게, 우리 오늘 교장 선생님도 와 계시는데 AI 교육 정말 필요하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서로 얘기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다르고요. 그리고 트렌드에 대한 방향과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이 다르다 하는 생각을 좀 더 냉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룰베이스의 AI를 가지고서 진행하는데 E2E가 되지 않을 수 없지는 않죠. 근데 E2E가 되려면 머신러닝 기반의 트랜스포머 기반의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 이유들이 있는데, 생성형 AI는 최소 2개 이상의 AI를 경쟁시킨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터미널러지나 그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들이 서로 너무 많이 다르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조업도 말씀하시고 또 저기 자동차 쪽도 말씀하셨는데, 요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AI 팩토리 누가 얘기했죠? 작년에 제가 얘기할 때는 아무도 귀 안 기울였는데 올해 젠슨왕이 AI 팩토리 그러니까 전부 다들 귀 기울이시잖아요. AI 팩토리는 제조업에 적용하는 AI가 아닙니다. 젠슨왕이 왜 AI 팩토리를 얘기할까요? AI 팩토리는 이제는 파운데이션 모델들이랑 제너럴한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어느 정도 되는 모델들이 모든 걸 커버할 수 없다는 게 많이 증명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델 가지고 스페시픽한 도메인에 적용하는 걸 빨리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인프라들을 만들어낸다면, 그리고 또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이렇게 되면 굉장히 빠른데 스페시픽한
도메인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들을 빨리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빨리 AI를 전문적인 AI를 찍어내는 공장을 만들어라. 그게 AI 팩토리거든요. 그러면 젠슨왕은 어마어마한 GPU를 더 많이 팔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팩토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AI는 동작 안 할 리가 없어요. 하는데 얼만큼 잘하느냐의 문제 가지고 지금 이제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교육은 그 솔루션 중심으로 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문제만 잘 정의되면 똘똘한 AI를 AI 팩토리에서 찍어내면 되거든요. 제가 제조업체들 만나 뵈면 문제 정의가 1분만 시간을 주면 두 가지 예를 하나 드릴게요. 문제 정의가 잘못되면 얼마나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지. 또 하나의 기업에서 몰딩 사출하는 기업에서 사출에 대한 불량률은 10몇 % 정도가 되는데 이거 줄이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앉아서 줄여가지고 하는데 비용 절감하는 거하고 프로세스 과정에서 이게 불량이 나왔을 때 어떤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냐 요거를 줄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발전하면 좋겠지만 아직 그럴 여력들이 안 돼요, 기업들이. 그러면 기업들이 해결하고 싶은 문제는 결과물이 아니라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 결과가 나왔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문제 정의가 불량률을 줄이겠다라는 문제 정의가 되면 심플해요. 비전 갖고 처리하고 대충 그거부터 들이밀겠죠. 그런 모델들 가지고. 근데 과정에서 문제들을 하겠다면 피처 익스트랙션을 할 수 있는 트랜스포머 기반의 모델들을 갖고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심플 모델은 워킹을 안 하거든요.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잘 정의하느냐 그리고 그걸 세팅하느냐에 따라 솔루션이 완전히 달라지는 결과들을 갖고 있어요. 현대자동차가 룰 베이스드 모델로 어프로치했던 이유는 클래식한 ML 모델을 쓰면은요 학습이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한계가 있죠. 그때 우리나라 어땠죠? 트랜스포 기반의 그런 경쟁을 할 수 있는 생성형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미국이나 중국이나 갖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최선의 선택이었죠. 지금은 우리가 그런 인프라 갖고 있으니까 바꾸겠다고 하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광주가 페어리 잘 돼 있는 거는 이런 모델들을 가지고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찍어낼 수 있는 환경은 돼 있는데 그게 광주의 필요성에 대한 것들, 그 광주에서 정의된 문제나 광주에서 세팅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솔리 쓸 수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뭐 저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좀 필요해서 저는 우리 광주에서는 최소한 AI 중심 도시면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언어들은 좀 통일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에 많이 반성하고 같이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에 대해서는 제조업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한 고민들을 하고 지금 이런 것들을 빨리 하려고 그러면 이제 저는 작년에는 뭐 AI 옵스, ML 옵스, DL 옵스 하다 작년에는 AI 옵스로 거의 통일이 됐는데 시대가 또 바뀌었더라고요. 올해는 이제 에이전 옵스라고 해서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좀 함께 했으면 좋겠고 지금 기업들이 그런 걸 하기 전에 컨텍스트 베이스로 이렇게 저렇게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좀 있어요. 그런 걸로 좀 트레이닝은 아니더라도 테이스트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이스트 소프트가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그런 솔루션들을 광주에서 교육도 하고 계시니까. 네, 저희 회사도 지금 이런 트랜스포메이션 관련해서 굉장히 그 도메이네이션 관련 좀 많이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뭐 이렇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은데요. 저는 아까 그 과장님이 올라가서 늘린다고 하는 게 이미 자율주행을 현대에서 하다가 국내에서 못하고 외국으로 가서 자율주행 테스트를 했고 지금 현대 같은 경우에는 다 거기서 생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확장하기 전에 첫 번째는 광주의 자율주행 시범도시가 되는 게 과연 적합한가. 이거를 전 지역으로 확산하려면 데이터가 우리가 도로나 개발이 계속 도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데이터가 업데이트 돼야 되는데 업데이트 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리고 사건 사고도 지금 광주의 환경이 되게 많은 부분이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두 번째 국가 지정 과제에 관련해 가지고
이 얘기를 하셨는데 실증을 한다라는 5천억 가지고 그게 가능할까? 이제 테슬라의 예를 들잖아. 이미 지금 AI 반도체가 마치 미중 패권 전쟁이 돼버리는 상황에서 테슬라가 얼마 전에 선언을 했어요. 이제 중국산 부품 안 쓸게. 그러면 이제 제가 알기로는 물론 현대가 있고 현대 기아가 있고 완성차가 광주에 이제 오랫동안 우리 지역의 어떤 기간 산업으로 존재했지만 부품 산업이 실은 굉장히 많이 한동안 되게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걸 통해서 그 부품 AI라고 하는 아이템이나 말로 그 부품 산업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아까 특성화나 기업고등학교, 실업고등학교랑 다 실은 거기에 AI 시대에 정확한 인재를 만들어내고 훈련하는 것과 바로 지금 연결되는 것이어서 오히려 좀 주제나 고민을 조금 특화시켜가지고 그 자동차 부품을 AI 시대에 맞게 어떻게 생산하고 어떻게 그렇게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주제를 만들어가지고 부품 산업이랑도 연결을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한 것은 왜 기아 최준영 대표가 이런 이런 자리에 안 왔을까?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자동차 자율주행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안 왔을까 의문이어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제 덤으로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 자동차 부품 산업 AI와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 대의 검토와 그다음에 거기에 AI나 예산을 지원하는 것들을 좀 시나 그 관련 연구소에서 이제 그게 저는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하게 지역 경제를 살리는 거고 AI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전역으로 확산하는 문제는 분명히 부작용 위험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뭐 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저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또 소개도 좀 해주시고요. 네, 저는 드스윙의 자율주행 로봇 본부장을 맡고 있는 송영기라고 합니다. 이 모임을 듣기 위해서 어제 저녁에 왔는데요. 저희는 한 1,000억 정도 매출을 하고 있는 모빌리티 기업이고요. 저는 자율주행을 한 20년 가까이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모임에서 몇 가지들이 있어서 저도 고민하고 있는 거가 있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면, AI가 산업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핵심은 문명이도 괜찮다는 거죠. 우리가 복잡한 수학을 배우지 않아도 어떤 데이터의 문맥을 흐름을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과 사회가 변한다는 거잖아요. 모빌리티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장 선생님께서 AI를 하는데 학생들한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단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컨텍스트를 이용할 수 있는 온톨로지를 정확하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 AI를 가르치는 학생들이 툴을 가르치는 건 계속 발전하고 가르치는 강사들도 잘 몰라요. 그게 뭐 1년 되면 바뀌니까요. 그러니까 온톨로지라고 하는 어떤 문맥의 흐름을 학생들이 어떻게 이해할 건가,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들을 AI로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인문학적 기반이 없으면 그 단기적으로 뭘 좀 가르쳐가지고 하다가 보면 그게 필요 없으면 또 직장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학년일수록 그런 광범위한 인공지능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가르치는 게 필요하다. 제가 고등학교 강의 요즘 많이 다니거든요. 학생들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굉장히 빨리 쓰고요. 거기에 C 프로그래밍 가르치는 거 해봐야 학생들이 집중화가 안 되고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좀 더 광범위한 AI의 어떤 인문학적 가치를 더 많이 가르치는 것이 학생들한테 굉장히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요. 모빌리티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야기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출시할 자율주행에는 8메가급 카메라가 들어가는데요. 그 8메가급 카메라는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이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고해상도의 센서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GPU 구하는 거 어려운 것처럼요.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그걸 가지고 카메라 모듈 못 만들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어떤 분께서 자율주행 쪽에 하려면 부품 산업을 경쟁을 시키려면 그런 좋은 부품을 중소기업이 쓸 수 있도록 누군가 지원을 해줘야죠. 아무런 경험이 없고 1메가짜리 가지고 카메라 만드시는 분을 보고 8메가를 만들으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8메가라고 하는 거를 자율주행에서 어떻게 동작시키는지를 이해를 해야
기존의 카메라를 만드시는 분들이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여기 한자연이나 또 아이카나 또 뭐 아까 기아 절대 안 오시겠지만 남양연구소에 계신 현대자동차 분들이 여기 안 오십니다. 그럴 정도로 한가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트렌드를 우리가 분석해서 AI가 도와주잖아요. 어떤 부품을 만들어야 될지.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 강주에는 기계 부품 산업이나 또 광학과 관련된 기업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그분들이 저는 이제 모빌리티와 관련된 것만 말씀드립니다. 모빌리티 하는 자동차, 로봇, 그다음 날아가 다니는 거, 그다음 배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럼 그게 핵심 센서들이 있는데 인공지능 시대의 센서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어떤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 방향성에 따라가는 기업들이 광주에 많으냐? 그게 많아야 웨이모에서 쓰지. 그걸 따라가지도 못하는 기업들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모빌리티에 있는 부품 기업들이 AI를 적용하려면 AI도 이해해야 하지만 그 AI에 부합될 수 있는 그 어떤 초정밀 부품들, 그게 칩이 될 수도 있고 뭐 될 수 있는 거를 일반 기업들이 못 구합니다. 여기 예전에 LG 이노텍이라고 지금도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LG 이노텍이랑 볼보의 카메라 납품을 150만 개 정도 했었어요. 그때 썼던 센서가 4메가, 5메가 정도였거든요. 그게 벌써 10년 전의 일입니다. 근데 지금 그런 걸 쓸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와줘야만 분명히 그 기업들이 발전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전과 관련돼서는 서비스의 목표가 시야와 부합해야죠. 어떤 실증을 하면 그게 연속성을 가질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을 먼저 해놓고 그거에 맞게끔 해야 기업도 오고 앞으로 강주에서 우리가 이 서비스 실증을 하면 세계적인 시장을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야 기업들이 많이 오고 그 일을 하죠. R&D 예산이 있을 때만 여기 하고요. 없으면 다른 데 가잖아요. 저도 스프링 클라우드라는 회사를 할 때 강주에 세워서 일을 했는데 좀 하다가 보면 뭐 이런 시뮬레이션 툴 잘 아시겠지만 디지털 트윈을 만들고 하는데 좀 하다가 보면 다음에 예산이 없다고 안 해요. 장비는 엄청난 비싼 툴을 샀는데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때도 했으면 지금 그 황이 이야기하는 그런 제조 쪽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미 10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이야기지만 서비스를 뭘 할 거냐가 제일 중요하죠. 강주시에서 실정을 하면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명분이 있어야 실정에 2조면요. 기업이 2조를 투자하면 200조를 벌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기업이 2조를 투자하면 200조를 벌어야 되는데 너무 이 2조라는 걸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2조라는 돈이 지금 마지막 강주에 도움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서 이거를 보고 이 2조를 정말로 투자를 해서 앞으로 강주시에 200조를 어떻게 벌 거냐. 이런 약간 비즈니스 마인드 없이 2조만 따는 거에만 급급하면 하면 또 인프라에 투자하거든요. 인프라에 엄청나게 투자해서 뭐 아시잖아요. 하드웨어라는 건 1년만 지나면 감가상각이 돼서 가격이 떨어지는데 또 새로운 GPU 필요하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실증과 관련된 거는 저도 이 이야기를 뭐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서비스의 실증과 관련된 문제는 광주에서 정말로 석세스가 되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고 세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전략 없이 이 돈을 그렇게 많은 돈을 쓰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쓸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판단에 의해서. 그렇지만 기업들은 그런 돈을 통해서 강주에서 검증이 되고 나면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왜냐하면 중소기업도 그렇게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시기잖아요. 직원이 2명 있어도 정말 좋은 아이템을 강주에서 발굴하면 다음 연도에 1조를 투자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세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참신한 어프로치가 필요하다. 지금 오늘 말씀하신 대학들을 보면 너무 이전의 어프로치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전에 잘못됐다는 게 이미 판정이 된 어프로치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 다른 지자체 안 했습니까? 규제 특구 만들고 서비스 시스템 조금씩 했잖아요. 돈의 규모가 작을 뿐이지. 그럼 많으면 성공한다는 어떤 뒷받침이 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 예. 100억 할 때 안 됐는데 5천억 하면 된다는 거. 어떤 분은 또 말씀하시죠. 5조도 안 되는데 왜 5천억 갖다 냐 그렇게 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서비스 정의부터 잘못됐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정의가 잘못되어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게 그 지자체 또는 기업 또는 그 사회 또 조직 내에서 분명하게 일치가 돼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모임을 해서 그런 간격들을 좀 좁히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그 장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제가 오늘 강주시 교육 오후 때문에 진짜 좀 힘들게 왔는데 시에 계신 공무원한테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저희는
직원이 한 300명 정도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AI를 다 씁니다. 일반 회계 담당 부서도요. 왜? 수준이 확 높아져요. 공무원들부터 AI를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공무원들이 AI를 많이 써야 그게 써야 GPU가 쓰는 거지. 공무원들도 안 쓰는데 GPU가 왜 쓰겠습니까? 제가 배경훈 박사한테도 그 이야기 몇 번 했거든요. 지금 블랙웰이라는 칩이 얼마 정도의 그 성능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100배 정도 곱해도 쓸 수 없을 정도의 칩의 용량이에요. 그거를 쓰려면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이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공공 영역에서부터 공공 영역이 움직이는 모빌리티부터 자율주행을 어떻게 바꿔나갈 건가? 제가 광주에 있는 모빌리티가 대수가 공공 쪽에 쓰는 게 몇 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센서를 제조하는 업체, 차를 개조하는 업체, 분쟁하시는 분들이 자율주행하면 우리가 할 일이 생기네.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외국 업체 들어오면 거기 뭐 우리 해주겠다. 그래서 끌어들인다. 또 사인하고 MOU하고 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시장님하고도 몇 번 그렇게 했지만 별로 효과가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지속적으로 제가 이 회의에 참석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야 저 같은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가 여기 와야 강주에서 뭔가 좀 기업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참석해야 우리가 여기에서는 뭔가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도 100번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사업을 런칭하는데 8월 말에 저희가 그게 됐어요. 국정과제로 지정되는 게 이제 국가 사업을 하다 보면 사실 기업 의견들을 다 수렴해가지고 애초부터 기획을 하면 참 좋은데 요거는 어떻게 보면 그 제목만 하나 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획은 이제 저희가 용역을 들어가거든요. 이제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용역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이제 그때 시작됩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광주시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저희 지역 기업들이 다 들어와서 이것들을 해야지 광주에 이렇게 큰 돈 들여가지고 해가지고 남는 게 뭐느냐라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모실 겁니다. 모셔가지고 저희 기업들이 다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고민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전에 저희는 이제 그런 걸 좀 해봤습니다. 저희가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실증을 할 때 우리 지역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좀 사전에 분석도 좀 하고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들을 계속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이게 전국으로 확산되는 거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 이걸로 이제 끝나는 거 이 R&D 자금으로 끝나는 이런 부분 이게요 사실 저희한테서 나온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먼저 아젠다를 제시를 했습니다. 뭐냐면 지금까지 세종시랑 부산을 그렇게 스마트 시티 자율주행 셔틀 이렇게 돌려봤는데 그 성과가 별로 없다라고 인정을 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시면서도 웃으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래서 광주에는 좀 더 제대로 하자. 물론 3조라는 돈이 실제로 이제 산업부 돈까지 하면 3조 됩니다. 근데 충분히 이거 자율주행을 다 할 수 있는 돈일까라고 봤을 때 부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지자체에서 했던 거에 비하면 굉장히 큰 돈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토부나 산업부에서도 계속 그 고민을 하세요. 이렇게 해봤자 이게 진짜 자율주행이 될까? 저희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중국하고 미국을 따를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 목표는 글로벌 3강입니다. 아직 유럽이나 일본은 그래도 자율주행이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살짝 늦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저도 이제 이런 자리인지 잘 몰랐었는데 와서 보니까 이런 의견들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저희 부품사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AI 기업, 통신 기업 이런 기업들을 전부 다 모셔가지고 이 사업 기획할 때 그런 의견들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장님 고맙습니다. 혹시 또 보태시거나 우리 최은호 대표님부터. 네,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국토부나 산자부 자금을 이제 유치하실 때 자율주행 자체가 기본적으로 공도에서 진행되는데요. 그 안전 문제라든지 책임 소재 관련 어떤 추세로 진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메가 샌드박스를 구축한다라는 건데요. 메가 샌드박스를 구축해서 이제
광주시 뭐 가능하다면 돈이 부족해서 그러고 시기가 좀 짧아서 그러는데 가능하다 그러면 광주시 전체를 메가 샌드박스로 지정하고 이 안에서는 다 자율주행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풀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안전 문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시범으로 특정 구간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점차 이것들을 확대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을 거예요. 인프라 부분들도 구축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토부에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고요. 모빌리티 총괄국이거든요. 그쪽이. 네, 거기에서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니다. 자율주행 그 뭐 인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다 하시는 국이어서 그쪽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뭐 좀 더 얘기를 나눠 봐야 되겠지만 저희는 이제 그 규제죠. 어떻게 보면 규제 프리존인 거죠. 그걸 가지고 하는 거고요. 필요하다면 법적인 부분들도 특별법을 제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철현 실장님 아까 네.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네. 일단 약간 보니까 그 마지막에 활성화하는 부분에서 그 AI 어플리케이션에 관련한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더 구체적인 얘기인데요. 그래서 플레이어들이 조금 더 많아지게 되면 경쟁력이 조금 올라가는 거고요. 그거 관련해서는 당연히 경쟁이 올라간다는 거는 마지막 아웃풋은 이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밸류체인이 될 것 같아서 좀 괜찮을 것 같고, 아까 했던 여기 교육 관련해서 교장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온톨로지 관련해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데이터를 만지다 보면 그 컨트롤 베리어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광주가 지금 열심히 뭔가 하고 있고 실증하려고 하는 NPU 개념이랑 호환하는 관련한 그런 부분들을 좀 젊은 학생들과 같이 어울러서 좀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우리 양국승 대표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기성 대표님, 네, 자리 빛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조창간담회는 이상으로 마무리하고요.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아침 7시 반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함 하나. 예. 제가 명함 드릴게요. 네네. 제가 성함이 아까 송영기라고 합니다. 송영기. 네,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업명이 안 적어져 있는데? 예, 부스윙이라고요. 예, 좋습니다. 제 예, 연락. 예, 제 명함 보내드리겠습니다.